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이 계획적인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만큼 우리 법원에서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징용 피해 소송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20년 만에 가장 추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곳곳에서 정전 사태에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하며 시민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해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난입 유혈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 이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의사당 내부에서 난동을 겪었던 한국인 의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애플이 현대차에게 자율주행 전기차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에 대항할 연합군에 관심이 쏠리며 현대차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했고 코스피도 사상 처음 3,150선을 뚫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피고 일본국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 우리 법원이 오늘 내린 판결인데 피고 일본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를 소송 대상자로 삼을 수 없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론을 들어 소송을 거부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기뻐했는데요. 이 비슷한 재판이 이어지는 데다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수 있어 한일 관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 지난 2013년. 7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동원은 반인도적 범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본군과 국가기관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며 피해 할머니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를 피고로 한 재판은 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할머니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지금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무슨 말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외교적인 해결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공식 합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 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공식 합의인 점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 재판부가 일본 정부를 심판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도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2년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더 큰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때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재현될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스가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죠. 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이곳 외무성으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을 전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 간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을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日本国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のが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でありますから、したがって日本政府は控訴する考えはない。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의 재판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뜻인데요. 재판은 1심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인데요. 교도통신은 2년 전 강제징용 판결 때보다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스가 내각이 강경한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SNS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한일 단교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등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반한 감정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오늘 최강 한파에 많이 추우셨죠?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강원도 내륙 지역은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정도였고 꽁꽁 언 서울 한강에 이렇게 쇠빙선까지 등장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소의 수염에 하얀 얼음이 맺혀 있습니다. 문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좀처럼 앉질 못합니다. 상수도는 얼어붙어 물이 나오지 않고 트럭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형 히터로 엔진을 녹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추워놓으니까. 바람까지 부니까 더해 지금. 오늘 인제 향로봉은 영하 29.1도까지 내려갔고 철원도 영하 24도를 기록했습니다. 칼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한탄강 직탕폭포입니다. 한파 위력에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엔 하얀 김이 피어올라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소방정이 얼어붙은 한강을 누비며 얼음을 부숩니다. 얼음을 가르는 뱃머리 옆으로 조각난 얼음이 튀어오릅니다. 순환구조 활동을 위한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쇠빙선이 동원된 겁니다. 서울에 찾아온 20년 만에 최대 한파에 시민들은 온종일 추위에 떨었습니다. 요즘 또 안경에 김이 너무 많이 서려갖고 눈이 안 좋은 편인데도 안경을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패딩 입고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더 뼈 입었고요. 남부지방도 얼어붙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부산에선 해수욕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폭설과 강풍까지 몰아친 제주에선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운항이 예정된 항공기 200여 편 중 190편 넘게 결항되면서 2만 명 가까이 발이 묶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파로 인한 정전사고도 속출했고 수도 계량기 동파도 폭증했습니다. 오늘 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진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5시 50분쯤 인천의 한 변전소에서 불이 나면서 부평과 계양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긴 겁니다. 주민들은 강추위 속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불편이 컸습니다. 추워서 해가지고 부탄을 피웠다 그러더라고. 한 집은. 정전된 지역은 노후된 집들이 많아요. 앞서 어젯밤엔 서울 서초동 일대 1,300여 세대에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기는가 하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자체 변압기 문제로 5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야상하고 침낭 꺼내서 입고 애들 재우고 그러고 잤어요. 얼어붙은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지 말라고 옷가지로 싸맸지만 기록적인 한파 앞엔 소용이 없습니다. 한 220건 정도 나와 있다 합니다. 복도시 앞보다 특히 창문이 없는 곳요. 그리고 코너집들이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 건수는 630건이 넘습니다. 당국은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를 막기 위해 계량기 함의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그제 저녁 서울 곳곳에 눈길에 갇힌 시민들은 제설차는 본 적도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습 폭설에 3년 만에 한파였다며 날씨 탓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 6일, 서울시가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며 제설 작업에 나선 건 오후 6시 30분입니다. 50분 뒤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올리고 제설 차량도 투입했지만 퇴근 시간 교통체증에 막혀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늑장 대응을 해 도심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사과했습니다.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기습 폭설이었고 3년 만에 한파였다며 서울시가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눈이 내려서 퇴근 시간대 차량과 맞물리면서 제설 차량들이 갇히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고요. 악 조건이 발생해서 대처에 미흡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도권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오후 5시에는 2시간 뒤 대설주의보를 발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1시쯤 서울시 제설 담당 부서에 폭설에 대비하라는 전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화를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눈이 예보보다 더 내려 제설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작업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대응이 늦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폭설이 내린 날 정상 근무를 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칼바람에 빙판길까지 출근길이 전쟁이셨죠. 퇴근길은 어떤지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염정원 기자, 염 기자도 아주 추울 것 같은데 빙판길은 여전한가요? 네, 퇴근길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목도리, 장갑 등으로 꽁꽁 중무장했지만 20년 만에 한파를 맞기엔 역부족인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귀갓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내린 폭설이 아직 그대로 얼어 있어 오늘 퇴근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영하 18.6도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하루 종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길이 얼어붙어 오늘도 여의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퇴근 시간대 버스는 1,300여 회, 지하철은 20에서 30회 늘려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사정이 아직 좋지 않아 버스의 도착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저도 추위 안 타는 편인데요. 날씨가 모자 쓸 정도니까 엄청 춥거든요. 한 10분 이상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이번 한파는 평소 북극의 찬 기운을 방패처럼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온난화로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발생했습니다. 강추위는 오늘을 정점으로 점점 풀리겠지만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단 면역이 언제쯤 되냐고 묻자 11월이라고 답했는데요. 당초보다 목표 시기가 다소 미뤄진 겁니다. 이 백신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정 청장의 답변을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노란 점퍼 대신 검정 자켓을 입고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백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 계획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시기보다 늦춰진 거란 분석입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3분기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보통 3,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합니다.
항체 형성과 유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11월 집단 면역을 위해선 10월까지는 국민의 60에서 70%가 2차 접종까지 맞춰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백신 물량은 확보했지만 공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늦춰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스크는 1년 내내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정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정은경 청장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무증상자를 놓쳤다며 미흡한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이 반면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의적인 사과는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지금까지 1177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절한 조치였음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조치와 마스크 지급을 하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지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제대로 대처를 한 것이죠. 감염이 확산된 이후로는 무증상 감염자의 유입과 밀집 밀폐된 공간 탓을 했습니다.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일정한 격리 기간 지나서도 홍보되면서 확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 3차 대유행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 같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주 만에 전수검사에 들어간 건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전수검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방역 당국에서는 추이를 파악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추 장관은 사과를 하긴 했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사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야당이 부실 대응을 근거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법적 다툼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회의장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사과하며 법적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천욱입니다.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입양 심사와 입양 관리를 맡았던 기관이 문제가 되자 다른 입양기관의 입양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입양 가정들이 편견 때문에 상처받는 일까지 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돌아봐야겠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봄 입양한 막내 준기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주인공입니다. 준기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다른 동생들 태어날 때처럼 귀여웠어요. 하지만 정인이 학대 사건 이후 주변의 걱정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막내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다. 준기의 동생이 될 6째 아이 입양을 준비하면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린 아가를 보내는 것은 너무 자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를 잠재적인 폭력의 가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닐까 이런. 입양 예정 가정이 마음을 바꾸는 일도 늘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서너 건씩 전화가 오고 있고요. 과연 내가 이게 잘한 선택인가? 과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 저는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반대를 내가 무릅쓰고 할 수 있을까?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받습니다. 생후 36개월이 지나 보육시설로 들어가면 입양 기회가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 5년간 데이터로 봐서는 겨우 3.4%의 아이만 입양이 됐고 나머지는 다 시설에 있는다고 해요. 국내 입양 건수는 입양 조건을 강화한 현행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이번 일을 계기로 입양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면 아이들의 입양 기회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그동안 뭘 했냐는 비판을 받은 국회가 급하게 정인이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안 9개를 검토하고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데 단 5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성한 곳 없는 몸으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정인이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회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가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9건을 심사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 통과시키는 데에는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대 신고 시 즉각 수사하고 피해 아동은 즉각 분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위해 관련자들의 집과 차량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필요한 법이지만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즉각 분리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분리만 해놨다가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신고 시 즉각 수사하는 조항은 준비 기간이 필요해 1년 유예되고 나머지 조항은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통과됐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벌금 1,000만 원을 물었는데 이제 처벌 수위와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서울 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군이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 메트로 대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혹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원청과 발주처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군 사건에 적용하면 경영 책임자인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가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서울시나 국토부가 발주한 사업이었다면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장과 장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서입니다.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대표들은 울상입니다. 엄마들 굉장히 많죠. 지금 폭발 안 해서 그렇지. 사업을 하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건설업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과 대표의 처벌에만 몰두한 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여기저기 예외를 많이 뒀다고 반발합니다. 5명 미만의 사업장과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등이 영세사업장 보호 차원에서 제외돼서입니다. 공사를 관리 감독할 공무원도 소극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일부에선 5명 미만의 사업장을 뺀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5인, 6인, 10인 이렇게 핀셋을 두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적용하려면 다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기업은 3년 후부터 나뉘어 시행됩니다. 하지만 졸속 처리된 누더기 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지부진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 새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안 돼도 합당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합당 방안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종속되는 입당 대신 동등한 자격에서 지분을 챙길 수 있는 당대당 통합을 사실상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고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조만간 만나 단일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뽑는 경선 룰을 최종 확정하면서 안 대표의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통합 논의와 통합 노력이 선행될 경우에 단일화는 당연히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되겠죠. 안철수 대표의 용단을 저는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선거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버럭과 눈물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요즘 야랑야랑에 자주 나오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백신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왔는데요. 언제 화를 내고 울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13차례나 지시를 했다라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기는 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품위를 지키셔야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 총리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인데 오늘은 이 감정이 좀 격해졌던 것 같아요. 야당은 백신 확보가 왜 늦었냐고 공세를 펼쳤는데 정 총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7배, 8배, 5배 이렇게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양을 제때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백신 확보의 전략입니다.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총리 하실 1년 동안 못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저도 월급 받는 건 미안합니다. 우리 월급 받는 제 마음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작년에 우리 정부는 실천을 했습니다. 정 총리가 최근 평소와 다르게 센 발언을 자주 하는데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가요? 네, 1년 전에 한 말인데요. 무엇에 지지 않겠다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말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왔어요. 네.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아직 집값을 못 잡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해 전국 집값은 5% 넘게 오르면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전셋값도 4% 넘게 올라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에 대해 언급할 예정인데 지난 1년간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그러게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집값 못 잡은 데 대해서 사과도 했었는데 네. 자,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부정평가는 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한 이유를 물었더니 부동산 정책이 22%로 1위였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워낙 올라서요. 이 4월 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야권 후보들도 이제 그 부분을 파고 있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 투자하는 악마로 몰고 갔던 삐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네, 오늘의 여랑야랑은
언제 잡지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잡겠다는 의지보다 그동안 왜 못 잡았고 어떻게 잡을 건지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로 전 세계로부터 망신을 당한 미국의 정치권은 시위를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2주조차 못 참겠다며 탄핵, 해임,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궁지에 몰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돌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회로 행진하라며 부추기더니 오늘은 의사당 난입은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처음으로 순탄한 정권 이양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의회를 점거했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쫓겨난 자리. 의사당 밖은 작업이 분주합니다. 폭력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한 높이 2m가 넘는 임시 울타리가 의사당 건물을 에워싸는 등 20일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위대를 애국자라고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새 돌변했습니다. 난입을 선동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자 한껏 몸을 낮춘 겁니다. To those who engaged in the acts of violence and destruction, you do not represent our country.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선 패배를 사실상 처음 인정했습니다. 선거 부정 주장은 굽히지 않았지만 평화롭게 백악관을 떠날 것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등 행정부 수장들은 속속 사퇴 의사를 밝히며 등을 돌렸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단 하루도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Vice President and Cabinet do not act, the Congress may be prepared to move forward with impeachment. 사법당국은 의회 점거를 선동한 혐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13명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데다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사당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뚫릴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가졌던 의문인데요. 시위대 난입을 막아야 할 경찰이 이렇게 시위대와 셀카까지 찍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시위대가 백인이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팽팽히 맞서던 중 한 남성이 경찰 사이를 뚫고 돌진합니다. 곧이어 수백 명이 달려들고 경찰들의 대열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시위대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현장 상황을 전하던 취재진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남성을 둘러싸 몰아세우더니 욕설을 하며 난간 밑으로 떨어뜨리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집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속에 숨진 사람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관 1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밀집한 곳에서 침방울이 튈 정도로 고성이 오가지만 시위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We are protesting for our freedom right now. They don't get to steal it from us.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위대를 막아야 할 경찰은 시위대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슬그머니 펜스까지 열어주며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냅니다. 시위대가 대부분 흑인이 아닌 백인 남성이었던 만큼 대응이 강력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Black Lives Matter protesting yesterday, they wouldn't have been treated very, very differently than the mob of thugs that stormed the Capitol. 난입 사태를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시위대는 총기 옹호단체의 리더였고 미국 국기 모양으로 얼굴을 칠한 채 의사당을 휘저은 사람은 극우 음모론 단체 소속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신종 SNS를 이용해 조직과 난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시위대 난입 당시 의사당 내부엔 한국계 하원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깨진 유리가 바닥에 나뒹굴고 창문 틀에는 시위대가 버리고 간 담배꽁초들이 쌓여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무장한 군인들 사이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는 사람,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앤디 김입니다. 묵묵히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I was just very sad for our nation. Why it is I was trying to clean up is when I saw that I was also just really affected emotionally. 김 의원은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난입은 미국의 참얼굴이 아니었다며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에 처음 입성한 영김 의원은 법이 사라진 당시 상황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프로테스터들이 들어오면서 물건도 치우고 정말 케어릭한 그 장면을 저희들이 다 보면서 어제 일어나진 일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라이엇, 폭력이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사당까지 진입해서 폭력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시켰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라 투표에서 기권한 미셸 스틸박 의원을 제외하곤 한국계 하원 의원 3명 모두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투표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애플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오늘 현대차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논의 초기 단계라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테슬라에 대항할 슈퍼 전기차가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늘씬한 차체의 사과 모양의 로고, 세계적인 IT 기업 애플이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건 자동차입니다. But we want to take the Apple experience even further. And we saw an opportunity to transform another fundamental method of transit, and we call it Apple Car. 애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 계획인데 최근 현대차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는 협력 요청은 받았지만 초기 단계로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애플과 현대차가 손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UAM, 스마트 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5위 자동차 업체로 자동차 강판 같은 원자재부터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돼 있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보장이 돼 있고 서플라이 체인까지 완전히 세팅된 현대하고는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상대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연합군이 만들어지면 애플은 강점인 디자인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현대차는 생산과 제조를 담당하는 협업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와도 한판 붙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오늘 현대차와 계열사 주가는 20% 안팎으로 일제히 급등했고 코스피도 3,150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파예보에서 체감온도 귀 기울이게 되죠. 어제와 오늘 시민들이 느낀 체감온도 어땠는지 팩트맨이 들어봤습니다. 영하 한 17도, 18도 되는 것 같고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체감 온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30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추위는 제각각일 텐데요. 체감온도 기준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기온은 공기 중 온도를 잰 수치인데요. 체감온도는 사람이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체감온도 어떻게 잴까요? 기상청 관측소에서 사람 체온을 직접 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측정하진 않습니다. WCT 지수라는 이 공식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풍속과 기온이 고려 요소인데요. 표를 사용해 예를 들어 볼까요? 기온이 영하 8도고 풍속이 초속 6.9m면 체감온도 영하 16도가 됩니다. 체감온도를 처음 만든 사람 폴 사이플과 찰스 파셀이라는 남극 탐험가였는데요. 실린더 안 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를 관찰해 1945년 계산식을 발표했죠.
이후 2001년 미국과 캐나다가 새 계산식을 발표했는데요. 사람 얼굴에 센서를 붙인 다음 풍속에 따른 열 손실을 계산한 용도로 우리 기상청도 이 공식을 씁니다. 물론 인종적 차이나 또 태양열, 사람의 체온 같은 특성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지만요. 저체온증, 동상 같은 추위로 인한 질환 대비하려면 체감 온도의 단계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체감 온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고, 또 위험으로 나뉘는데 요즘 같은 위험 단계 때는 겹겹이 옷을 입고 모자, 목도리를 착용해 체감 온도 높여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지난달 출소한 조두순이 한 달에 12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 시끄럽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만 65살 이상 노인에 해당하고 배우자도 만성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수급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 세금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여론. 전과자도 사회 안전망 속에 있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립니다. 서울시에 등장한 이 컨테이너 병상, 엄동설 안에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동식 음압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에어텐트 안에 음압병실 4개를 포함해 업무 공간과 의료 장비 보관실까지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심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철창 속에 갇힌 강아지의 눈빛이 슬프죠. 이거 하루 몇 마리 잡습니까? 아니 잡는다고 연락이. 부산에 있는 시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다는 건강원이 신고를 당해 구청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살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무시무시한 도구들이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건강원은 폐쇄됐고 업주는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냉동고 한파가 바닷물까지 꽁꽁 얼렸습니다. 서산시의 가로림만 앞바다 일부가 무려 10cm의 두께로 결빙돼 어민들도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한강의 결빙 구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 15도 안팎의 혹한인데요. 강풍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 내륙과 해상 모두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활동이 어렵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폭설도 이어지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이미 60cm가 넘는 눈이 쌓였지만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무려 30cm 이상,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15cm가 더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에도 2에서 7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의 낙상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혹한이 다소 누그러들지만 이후에도 한파와 폭설이 반복돼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위대 난입 소식에 미국 의회 직원들이 제 몸보다 먼저 챙긴 건 이 투표함이었습니다. 투표함이 있어 예정대로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었죠. 반면 예고된 폭설조차 대비하지 못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할 일을 하는 것, 때로는 역사를, 때로는 일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